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현 원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은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의 응급질환들의 발생이 증가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파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 혹시 심근경색일까요?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사를 결정하는 응급 중에서도 초응급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원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중재 시술을 하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심장의 계절입니다. 날이 좀 추워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면서 진료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흉통 환자분이 좀 부쩍 늘긴 했는데 교수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일단 제가 보고 있던 환자분들도 감기도 많이 걸리고 독감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역시나 또 그 외에도 급성 심근경색 같은 질환 환자들이 좀 더 올까봐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심장이 좀 응급이 많은 과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1분 1초를 다투는 생사를 결정짓게 되는 질환이 바로 급성 심근경색증인데요. 주로 어떤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게 되는지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협심증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잠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증상은 물론 흉통입니다. 보통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시작을 하는데 명치 주위로 뭐 꾹 누르는 것 같다, 답답하다, 조이는 것 같다, 누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도 이 목 쪽으로 뻗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 체한 증상이 모래같이 이상해서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협심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슷한 양상의 증상이긴 한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심한 운동을 한다던가 추운 날씨에 갑자기 밖에 나가 산책하시다가 생기는데 또 좀 안정을 취하고 쉬면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협심증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심근경색증은 급성, 갑자기 좀 생기고 협심증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이제 급사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기는 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두려움을 갖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병명에서도 우리가 유출할 수는 있지만 급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더 높을까요? 잘 알려진 위험 인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결국 해당 질환이 있는데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환자들 중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이 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뭐 이렇게 위험하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혹은 이건 절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는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스타틴과 같은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꼭 좀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 담배는 꼭 끊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겠지만 흡연자라면 특히 금연을 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담배는 우리가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심근경색증으로 돌아와서 보통 심장질환은 노인에서 많기 때문에 젊은 때 무슨 심근경색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사실 저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아무 위험 인자도 없고 나이도 젊은데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만나셨던 환자분들 중에 가장 젊은 나이의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도 사실 제 외래를 거의 5, 6년째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말고도 사실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초반 환자들도 저는 사실 여러 번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젊은 나이에 이제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분들은 왜일까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자주 발견을 하고요. 근데 사실 담배만 피운다고 해서 젊은 환자가 심근경색이 그냥 그렇게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더해서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높은데요. 30대나 뭐 20대 말씀하셨는데 이미 고지혈증이 있다는 것은 우선 가족성 고지혈증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자들은 꽤 어린 나이부터 콜레스테롤 몸에 계속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0대이지만 이미 60대의 혈관 상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족성 고지혈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이제 설명을 조금 덧붙이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는 젊은 고지혈증 환자분들 중에서 가족성이 의심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또는 이제 뭐 비만하지도 않고 생활 습관도 너무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지혈증과 가족성 고지혈증 뭐가 다르고 언제 의심을 해봐야 하는지, 검사를 그러면 따로 해봐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족성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보통 뭐 190 이상이면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일단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뭐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면 더욱더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가족성 고지혈증은 이제 현재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 나이부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LDL 콜레스테롤 노출된 시간이 훨씬 길고 그러니까 그 양도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할 확률이 수배 이상 높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는 게 결국 우리가 누적 노출 용량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높을수록 안 좋기 때문에 젊은 나이라고 해서 고지혈증 괜찮아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가족성 고지혈증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혈관 내에 때가 많이 끼고 이런 동맥경화성 변화들이 빨리 생기고 따라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아주 빠른 나이에 조기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우리가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고지혈증 약물요법이겠지만 약을 사용하는데도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조절이 안 되는 케이스겠죠. 혹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사로 하는 고지혈증 약물 치료가 또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는 또 우리 이원재 교수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량을 썼을 경우에 이제 한 50% 정도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이제 애초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게 200 그렇다면 이제 떨어뜨려도 100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현재 광산동맥 환자의 타겟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는 55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이제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경구약을 복합제 형태로 이제 처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부족할 때는 박효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사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SK9 뭐 저해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현재는 이제 2주에 한 번 맞거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혹은 6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약제까지 일단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주사제까지 쓰게 되면 추가로 50%의 LDL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스타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에제티마이드 경구약 주사제까지 쓰면은 한 200 정도의 아주 높은 환자들도 50 이하로 충분히 이제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사제들은 스타틴을 사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이제 피로감, 근육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작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메커니즘적으로도 없고 실제로도 환자 호소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주사제니까 좀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 있고 할 때는 좀 전문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콜레스테롤에 예민하게 뭐 혹은 엄격하게 치료하는 환자분들은 사실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분들이기는 할 거고요. 다시 그럼 심근경색증으로 돌아와서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은 이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한다거나 서울하트내과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심근경색인 것 같으면 빨리 응급실 가야겠죠. 저한테 오시면 안 되죠? 네, 하트내과로 오시면 좀 늦고요.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도 증상이 따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쥐어짜 꾹 누른 듯한 그런 통증이 이렇게 생겼다가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쭉 지속되지 않고 일단 가라앉았다면은 이게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서울 하트내과 오셔가지고 박효선 선생님 진료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증상이 많이 계속 지속되고 심해지고 이럴 때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응급실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조금씩 가슴이 아팠는데 점점 심해져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오시기는 하고요.
가끔 이제 정말 심근경색증인데 이게 응급실을 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급하게 이제 또 응급실로 보내드리는 이런 진짜 경색증 환자분들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해서 혹은 뭐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사실은 다른 환자분들보다 조금 빠르게 네. 저희가 진찰을 하고 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혈관이 막힌 것이 의심이 된다면 사실 아주 필수적인 검사만 시행하고 바로 조영실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밀 검사와 동시에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이런 스텐트 시술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슴을 열고 이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이나 혹은 이제 급할 때는 또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에 작은 저희 구멍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쪽으로 저희가 기구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심장 혈관에 막힌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가 풍선을 일단 넓히고 때로는 혈전이 좀 너무 많을 때는 좀 빨아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혈관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소위 약물 방출 스텐트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막힌 부위가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장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뭐 마취해서 재우고 이런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화면을 보려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심장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면을 같이 보기는 사실 경색증일 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환자분이 네. 급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보기 힘들고 우리가 뭐 협심증이나 이런 분들이야 사실은 같이 관찰하면서 네, 설명도 듣고 시술도 하고는 있습니다. 스텐트를 한번 넣으면 이게 영구적이냐 다시 안 막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이거 빼고 싶은데 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영구적입니다. 그 다시 뺄 필요도 없고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라는 것이 이제 혈관이 들어가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스텐트 위로 그 스텐트 이제 철망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살이 잘 덮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우리 몸과 하나가 된다. 잘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래서 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물론 다시 막힐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은 사실 이 기구들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스텐트를 넣은 부위가 다시 좁아지는 것은 현재와 같이 약물 방출 스텐트 뭐 2세대, 3세대까지로 얘기를 하는데 3%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텐트도 정말 많은 발전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전공의 할 때랑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일을 하실 때랑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죠. 그때는 훨씬 높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약도 그래서 더 오래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뭐 약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이제 절대 그럼요. 안 된다. 네. 엄청나게 많이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텐트 자체가 많이 좋아지면서 다시 좁아지는 것도 적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넣기 전후로 환자분들의 일상이 이제 많이 달라질 텐데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다시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심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의 시술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제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이제 삼는 분들이 다행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내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관리하게 되는 이제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뭐 잘 안 먹던 약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뭐 담배도 끊고 그다음에 안 하던 운동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 같고요. 스텐트 시술을 한 다음에는 저는 딴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밖에 외부 물질이다 보니까 이전에 먹지 않은 항혈전제, 소위 이제 아스피린과 같은 약들을 2가지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제들은 스텐트가 초기에 다시 막히지 않게 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3, 6개월 되면 덮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약제가 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담당 의사께서 이게 뭐 중단이 된다로 얘기할 때까지는 줄이거나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운동의 경우에는 협심증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저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해도 환자의 상태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시술이 잘 진행되었다면 사실 다음날 바로 운동을 하셔도 대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제 심장이 많이 다쳤고 또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4주 혹은 6주 정도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정이 될 때까지 한 4주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주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항혈전제 사용을 특히 초반에는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함부로 약을 끊거나 거르는 일은 피하셔야지 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흉통 환자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교수님 말씀대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평소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등에 대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거나 혹은 조이는 이런 통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까운 내과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원재 교수님과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